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또 사랑 고백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저의 최애 작가들을 여러분께 한 명씩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오늘 이제 여러분께 저의 최애 작가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시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께 이분의 작품 세계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겨울서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근 3년 정도는 SF를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읽어오고 있잖아요. 네, SF를 열심히 읽는 독자, 특히 우리나라 독자라면 만날 수밖에 없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SF 소설들을 굳건히 지켜온 그런 작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가는 보통 순문학이라고 부르는 문단문학과 SF 소설 사이를 넘나드는 그런 글을 쓰는 작가로 조금 평가를 받아왔던 것 같고 SF 작가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글을 쓰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매니아층이 탄탄하게 있는 그런 작가인데요. 바로 배명훈 작가입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어떡하지? 좀 있으면 배명훈 작가님이랑 이다혜 기자님이랑 셋이서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뵈야 되는데 만나면 좀 쑥스럽지 않을까. 사실 제가 지난달에 한번 신간 장편 소설을 내셔가지고 그때 생방송을 같이 했어요. 제가 진행을 하고 그날 주인공이 배명훈 작가님이었는데 그날 티 많이 안 내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어쨌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고요. 배명훈 작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써왔죠. 일단은 배명훈 작가가 처음 사람들에게 소설을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 대략 2005년 정도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단편소설 스마트 D라는 작품이 SF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작품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소설집, 장편소설, 엔솔로집, SF 잡지, 웹진 이런 데에 굉장히 부지런히 글을 써온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산문학상을 받으셨고요. 젊은 작가상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분의 작품 세계를 오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거기서 조금 특이하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법한 이분의 이력 중에 하나가 잘 알려져 있는 거긴 한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SF 작가 라는 대단히 흥미로운 어떤 이력이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가의 특징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북토크를 했던 우주섬 사비의 기묘한 탄도학이라는 장편소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장편소설은 다루지 않고요. 단편소설들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편소설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단편소설집인 안녕 인공존재, 예술과 중력 가속도 이렇게 배명훈 작가가 낸 단편소설집과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라는 이 SF 작가 4명이 참여를 한 단편집과 놀이터는 24시, 그 다음에 세계의 달, 팬데믹, 그리고 오늘의 SF 2편 이렇게 참여를 했던 단편들까지 진짜 덕후 같다, 그죠? 이렇게 오늘 다뤄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배명훈 작가님 팬분들은 여기서 타워가 왜 없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타워는 제가 애껴놨습니다. 아직 안 읽었어요. 내가 이렇게 다 읽어버려도 되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애껴놓고 있는데 장편소설들도 이제 여러 권 있어요. 장편소설 이야기는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고 단편소설을 중점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작가이길래 제가 이렇게 광대를 내릴 수가 없는 건지 뒤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에는 책을 읽을 때 곁들이면 좋을 커피 광고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광고 구간 밑에 자막으로 써둘 테니까요. 그리고 미리 보기 챕터로도 넣어둘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명훈 작가의 단편소설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져온 오늘의 단편 소설들이 안녕 인공존재에는 8편, 예술과 중력 가속도에는 10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 밖에 여기 각각 한 편씩, 그리고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까지 해서 8편, 10편, 5편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23편을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고, 그리고 단편 소설이다 보니까 조금만 얘기해도 스포일러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스포일러를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
생각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읽은 단편소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배명훈 작가가 단편소설에서 보여주는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배명훈 작가의 소설의 매력들이 있는데요.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배명훈 뭐가 그렇게 좋은가? 덕후의 특징 아시죠? 갑자기 혼자 벅차오르는 거.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필리버스터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세요. 자, 배명훈 작가의 소설들이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매력 첫 번째는 실험적인 소설이 있다는 건데 그게 소설이 읽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소설의 내용에 디귿을 안 써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 디귿을 안 쓰는 이유가 그 소설의 내용과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데뷔작인 스마트 D라는 소설인데요. D 또는 디귿을 쓸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디귿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필에 실험적인 한계를 둔다든지 비슷한 맥락에서의 실험적인 시도를 했던 것이 팬데믹에 수록되어 있는 차카타파의 열망으로 라는 제목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차카타파의 열망으로가 무슨 뜻이지? 이게 다 파열음이잖아요. 그러고서 처음에 딱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처음에 한 문단 정도를 읽을 때는 뭐가 이상한지 전혀 알 수 없어요. 파열음을 안 쓰거든요. 처음에 한 문단 읽을 때 그냥 그렇군 하고 있다가 두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오탄가?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0년 5월 어느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정보만 모아놓은 근대사 아가이브다 라고 돼 있어요. 아가이브? 아카이브인데 오타가 났나? 라고 하고 밑에를 읽으면 날짜를 일괄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것은 분야마다 수집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짜잖아요. 근데 날짜를 이라고 돼 있고 특정할 수 없는 것은인데 특정할 수 없는 것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파열음과 쌍자음을 안 쓰는구나 이 소설에서는. 그래서 계속 있잖아요. 계속 그래요. 계속 캐릭터를 게릭터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실시간으로 변환을 하면서 읽게 되는 굉장히 요상한 독서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실습실은 장문이 다 막여 있었다. 너무나 22세기스러운 바깥 풍경 탓이었다. 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실습실은 창문이 다 막혀 있었다. 너무나 22세기스러운 바깥 풍경 탓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이유 자체가 이 소설의 내용 때문이거든요. 이런 어떤 형식적인 실험이라든지 현우수로 빵 터졌던 게 이 오늘의 SF 볼륨 2를 읽다가 여기에 이제 임시조종사라는 소설을 쓰셨는데 맨 처음에 임시조종사 써있고 그 밑에 하임 출사 이렇게 써 있어요. 하임 출사? 그 밑에 괄호치고 안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이가 뭔지 아시죠? 계속 볼게요. 안일이라고 괄호치고 써 있고 그 밑에 옛날 서울 청파동에 지하임이라는 청년이 살았겠다. 자, 하임 출사가 이 지하임의 출사 장면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나이 20에 크게 깨달은 바 있어 30 넘어까지 진귀한 재주를 익혔으니 이름하여 로봇 조종술이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판소리의 어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치고 창조, 조종 서생 지하임은 모월, 모일, 모시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접선하라 해서 뒤에 넘어가면 다시 안일이 하임이 펄쩍 뛰며 양천 고성 왈 마침내 천시에 이르렀음이라. 부모하직 생략하고 입신길에 들어서니 오지 항공편에 환승이 3회요 대기가 강나절이라. 이러면서 이제 안일이가 좀 이어지고 그 밑에 괄호치고 진양조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진양조 장단으로 판소리를 해라 이런 뜻이죠. 진양조 하고 그 밑에 진짜 판소리로 써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다시 안일이 그 다음에 중몰이.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진짜 엄청 빵 터진 부분이 어디냐면 조리장 그 말에 기가 막혀. MTEF가 따로 없네. 적군이 기지를 침탄할 적 탄약고 막사는 손 아니 되고 식량 창고 저장 채소에 고기만 탈탈 털어갔나이다. 모닝3, 이브닝4 조삼모사가 웬 전략인고. 저 여기 모닝3, 이브닝4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약간 판소리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모닝3, 이브닝4 조삼모사가 웬 말인고 진짜 웬 말이냐고요. 모닝3, 이브닝4가.
그리고 진짜로 약간 왜 판소리 보다 보면 이렇게 두둥두둥 하면서 이렇게 리듬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의성어 같은 게 딱딱 맞춰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SF야. 이 정도까지 파격은 아니지만 안녕 인공존재 여기 수록된 소설 중에 맨 마지막 소설이 이제 마리오의 침대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은 약간 동화 같아요. 포맷도 동화 같고 내용도 동화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약간 그냥 SF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동화의 어떤 모습을 빌려오기도 하고 내용 자체는 현대 문단 소설 같은데 갑자기 어떤 설화가 훅 들어오는 크레인이라는 단편 소설도 여기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실험들, 새로운 시도들 같은 것을 심심치 않게 하는데 이게 되게 유희적이기도 한 동시에 이유 없이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런 포맷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재미있게 써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나? 어쨌든 많이 해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이유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 소설 안에서 정합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게 독자한테 설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실험적인 시도 같은 것을 너무 찰떡같이 하는 분인 거예요. 모든 소설이 당연히 이렇진 않지만 읽다 보면 가끔씩 등장하는 이런 식의 실험적인 시도가 저처럼 내용과 형식의 일치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또 형식과 구조를 되게 들여다보는 독자에게 너무너무 쾌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력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소설가가 이런 것만 쓰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신나게 소개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문학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대선문학상도 받고 젊은 작가상도 받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문학성이 있다는 건데 조금 씁쓸하거나 슬플 수도 있고 되게 아름다울 수도 있고 인간의 내면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는 내용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매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 배명훈 작가가 언어를 잘 다룬다는 특징이 확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뭐 그런 문학성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겠죠.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되게 찰지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뻔하지가 않고 실제로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대사들을 되게 잘 써요. 물론 그것도 이 작가만의 스타일이 조금씩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너무 뻔한 대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를 잘 써야 인물들이 확 살아나고 되게 입체적인 그런 소설과 인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명훈 작가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주고받는 대화를 굉장히 잘 쓴다는 거? 그것도 되게 확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농담 같은 것도 잘하고 되게 뭉치는 그런 것도 잘하고 물론 대화도 잘 쓰고 묘사도 잘 쓰는 작가인데요. 대화 쪽을 이 배명훈 작가만의 인물을 살려내는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는 24시에 수록된 수요곡선의 수호자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인 유희라는 인물이 있는데 유희가 일종의 해저 도시의 건축 상태를 감수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뭐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감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마사로라는 로봇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둘이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사로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로봇인데 해저에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로 혼자 그냥 전원이 꺼져 있는 구석탱이에 있는 거를 이제 유희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너는 무슨 로봇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니? 마사로가 본인이 수요곡선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희가 아니 그게 수요곡선의 수호자가 뭐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당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뭐 이런 대답을 마사로 라는 로봇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희와 마사로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 그렇다 쳐. 그런데 20년 전에 수요곡선의 수호자라는 게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성공한 건 아니란 뜻이잖아. 그게 당신들의 비극이지. 너는 여기 창고에 잠들어 있었고 그건 내 비극이고 그러고 보니 나 비극 좋아하는데 그래도 주인공이 되고 싶진 않았어. 이런 대화가 마사로라는 이 로봇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에서 예를 들어서 로봇을 소설에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로봇의 대사를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고심해서 쓰지 않으면 뻔한 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뭐 2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뭘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로봇의 성격이나 역할이나 특성 같은 것이 대화에서 확 드러나게 쓰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서 마사로의 답을 보세요. 성공한 건 아니란 뜻이잖아. 그랬더니 로봇이 그게 당신들의 비극이지. 너는 여기 창고에 잠들어 있었고 아 그건 내 비극이고 아 그러고 보니까 나 비극 좋아하는데 그래도 주인공이 되고 싶진 않았어.
이런 답변이 이 로봇의 성격이 확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인물을 입체적으로 잘 살려주는 식의 서술을 굉장히 잘 하는 편이고, 티키타카 대화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등장인물들끼리 대화가 착착착 붙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소설마다 좀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걸 읽을 때 딱 이 사람은 확실히 대화의 티키타카를 잘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확 들고요. 안녕 인공존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엄마의 설명력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천문학자인 엄마를 둔 딸이 쓰는 이야기인데요. 이 엄마가 되게 대답에서 막힘이 없어요. 술술술술 대답을 해주는데 막 그게 다 거짓말이고 막 이런 식의 대화인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도 이 엄마의 어떤 화법이나 대화가 자석처럼 붙는 그런 방식이 참 대화를 잘 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소설이거든요. 뭐야, 나 2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3번째 매력은 약간 연결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웃겨요. 그러니까 웃긴 소설들이 있어요. 모든 소설이 다 웃기진 않고 이제 뒤에 다른 느낌의 소설들도 얘기를 할 텐데, 대사로 웃기는, 기술적으로 웃기는 소설이 있는가 하면 이 예술과 중력 가속도에 수록된 표제작인 예술과 중력 가속도라는 소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수가 있지? 약간 이 소설에서는 무중력 상태의 행위 예술을 하는 예술가가 등장을 해요. 중력이 있는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중력을 만드는 방법은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 무중력 상태가 잠시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주인 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약간 모티브를 얻은 소설인 것 같은데, 제목이 예술과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력 가속도를 통해서 예술을 하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는데,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 한 20초 뒤로 넘어가 보세요. 공연을 우주선에서 하거든요. 이 주인공이 하도 오라고 해서 이제 보러 가요. 관람을 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좌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중력 행위예술 공연을 이제 무용 공연 같은 걸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우주선이 엄청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갔다가 엄청 빨리 떨어지고, 3G 정도의 가속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한 5G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는 무중력 상태에서의 아름다운 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러 간 사람들이 다 앉아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웃김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직접 읽어보면 너무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석마다 비닐봉투가 준비가 돼 있고 우엑 하면서 보는 거예요. 뭘 봤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제가 여자친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토하느라 못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소설이 다 있냐. 코드만 맞는다면, 이 작가와 코드만 맞는다면 정말 골 때리는 유머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루진 않긴 합니다만, 그 제일 최근에 낸 우주섬 사비의 기묘한 탄도학 뒤에 작가의 말에 보면, 배명 작가의 초기 작품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무겁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이를테면 뭐 킬러가 나온다든지, 물론 우주섬 사비에도 킬러가 나오긴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무겁고 어두운 소설들이 있는데, 그 책의 작가의 말을 보면 자기는 점점 더 유쾌한 어떤 쪽을 선택하려고 하게 된다. 사실 쉽지 않단 말이죠. 이제 쓸 때 조금 더 진지하고 무겁고 이런 걸 쓰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좀 더 유쾌한 쪽, 경쾌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그 작가의 말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유머와 경쾌함이 있는 소설들이 군데군데 포진을 해 있다라는 점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점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런 한편 실험적이고 웃기고 굉장히 찰진 대화를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게 다가 아니겠죠. 이제 반대죠. 진지하고 철학적이고 아름답고 거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SF의 경이감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 소설들 한쪽에 또 있어요. 이를테면 이 책의 표제작인 안녕 인공존재라는 단편소설은 초기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히 철학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읽기 힘든 철학적인 거라기보다는 개념 자체가 엄청 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지에 있는 이 돌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걸 형상화한 건데, 인공 존재라는 존재를 만들어요. 근데 그 겉으로 봤을 땐 그냥 돌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뭔가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철학적인 알고리즘인 거죠. 실제로 읽어보셔야 약간 확 오실 텐데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소설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예술과 중력 가속도에 수록된 조개를 읽어요 라는 작품, 단편 소설집을 쭉 읽잖아요. 그럼 한 편 다 읽고 다음 거 읽고 다음 거 읽고 하잖아요. 제가 조개를 읽어요가 끝나고 나서 다음 소설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좋다. SF 소설의 경이감 같은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런 소설이고, 그러니까 조개를 읽어요 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진짜 조개를 읽는, 조개의 겉에 어떤 무늬나 굴곡 같은 걸 보고 그 의미를 읽는 가상의 학문이 있는 것이고, 조개가 다 같이 있는 조개 무덤 같은 게 있었을 거고, 되게 오래된 조개 무덤을 읽을 때 그 각자의 조개들이 하고 있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읽어드리면 너무 좋아. 근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글자의 이미지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개들의 말인 거예요. 그리고 자, 다 못 읽으셨겠지만 직접 읽어보세요, 여러분. 약간 미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조개들의 그 겉에 써있는 의미들이었다는 거죠. 그 모래밭에 조개들이 쫙 있는데 그 조개들을 읽어보니까 비다, 엄마, 하늘이 파래, 나도, 하늘이 파래, 졸려, 엄마, 졸려, 하늘이 파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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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하늘이 파래, 나도, 하늘이 파래, 차가워, 차가워, 졸려, 아야, 비다, 차가워, 하늘이 파래, 끼야, 졸려, 아야, 졸려. 쭉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그리고 이건 별이 아름다워. 이건 조개가 아름다워. 약간 너무 좋아. 너무 오바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100% 진심이고요. 너무 좋아. 다시 읽어도 너무 좋다. 이 뒤에도 진짜 약간 미칠 것 같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직접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이거를 다 읽고 나서 넘어가질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소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너무 이제 아름다운 소설이 이제 여기 세 개의 달에 수록된 알람이 울리면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책 자체가 대단히 재미있는 기획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앞에 보시면은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전시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기획 전시를 했어요. SF 2021 판타지 오디세이라는 기획 전시를 했고, 그 시각 작품에서 단어들을 뽑아서 단어들에서 각 소설가들이 원하는 단어를 골라서 그거와 연관된 소설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배명훈 작가는 이제 자각몽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소설을 썼고,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이라는 소설을 수록을 했습니다. 이 소설은 되게 슬퍼요. 뭔가 이상하다? 라는 일상적인 에피소드로 시작해서 슬픔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짧은 소설이니까 밑바닥에 묻어두거나 되게 기술적으로 숨겨놓거나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보여주거든요. 되게 명확하게 슬픔의 정체를. 근데 다 읽고 나면 막 블랙미러 아름다운 슬픈 버전? 블랙미러 되게 너무 잔인하고 다 우울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슬프고 아름다운 버전 같달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단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아름다움 내지는 경이감을 주는 그런 소설들이 또 한쪽에 굳건하게 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설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이분이 국제정치학 전공이잖아요.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소설들이 있어요. 전쟁에 대한 거라든지 집단과 집단의 알력 다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는, 이 사람이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수록된
변신 합체 리바이어던이라는 소설도 그렇고 전쟁 무기, 수송선 뭐 이런 거에 대한 소재로 삼고 있는 책이고 여기 예술가 중력 가속도에는 예비군 로봇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비군 로봇이라는 소설과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에 수록한 외합절 휴가, 예를 들어서 우주 기지에서 벌어지는 급작스러운 전쟁 상황 혹은 뭐 대치 상황 내지는 집단과 집단의 부딪힘, 전쟁 위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또 되게 능숙하게 다루는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의 전공이 대단히 잘 보이는 소설들이 또 한 축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소설들이 되게 웃긴 파트들이 있기도 하고 조금 슬픈 파트들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또 빼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가지의 영토가 있다고 하면 재치 있고 실험적이고 웃긴 거, 슬프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거, 그다음에 어떤 SF의 정치학, 외교학, 역학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 영토들에 다 포섭되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조금 섬뜩한 소설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여기 있는 매뉴얼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나 예술가 중력 가속도에 수록된 유물위성 같은 경우나 이런 소설은 좀 섬뜩하달까요? 약간 공포의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딱 구분되긴 어렵지만 이런 소설들도 있네 싶은 소설들도 군데군데 또 자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아이스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까요? 짜잔! Sci-Fi Readers 커피 준비해왔고요. 제가 가져온 커피는 네스카페 돌체구스토의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캡슐입니다. 스타벅스 앳홈 최초로 아이스 커피 캡슐이 나왔습니다. 네스카페 돌체구스토로 진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맛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저는 여름에 책 읽을 때 꼭 시원한 커피를 마시면서 읽거든요. 책이랑 시원한 커피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 중에서도 깔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꿀꺽꿀꺽 마시면서 하는 여름의 독서 너무 좋죠. 왠지 좀 서늘한 느낌이 드는 스릴러 소설이나 공포 소설과 함께 한다면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리는 SF를 함께 읽어보셔도 좋겠죠. 더운 여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보세요. 이렇게 얼음이 담긴 컵에 캡슐을 넣고 3칸에 맞춰서 핫으로 설정한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면 끝! 풍부한 크레마와 진하고 강렬한 맛이 바로 추출됩니다. 스타벅스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 그대로네요. 산미 없이 진한 맛. 함께 쟁여둘 만한 콜드브루 캡슐도 있습니다. 머신에서 콜드 추출을 이용해서 곧바로 차가운 콜드브루 커피를 마실 수 있죠. 제가 콜드브루 캡슐도 먹어봤는데 콜드브루 특유의 쓴맛이 좀 덜하면서도 부드럽고 청량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끌리는 맛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커피와 책과 커피, 뭐 말할 것도 없는 찰떡궁합이죠. 제가 그래서 광고를 받은 거기도 합니다. 집에서 책 읽으시면서 시원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해보세요. 오늘의 커피 광고 끝! 아우 좋아. 좀 덜 덥네요. 책 얘기하자. 배명호 작가 얘기하자. 이제 오늘 이거 찍으려고 배명호 작가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서치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작품 목록만 봐도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작품 목록도 엄청 길어. 언젠가 읽어봐야지 이러면서 작품 목록을 쭉 보는데 거울이라고 환상문학 대표적인 웹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거울에 2006년에 쓴 소설 제목이 밀리터리, 판타스틱, 군대에서 눈 치운 이야기. 아니 SF 작가라면서요. 아니 여기가 환상문학 웹진인데 거기서 군대에서 눈 치운 이야기로 도대체 뭘 썼을까 이 작가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간 이걸 꼭 내가 찾아서 읽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제목들이 다 냉동 인간과의 인터뷰, 논문 공장 논문 공장 뭘까 너무 궁금하다. 이거 약간 대학원 경험자의 어떤 광기가 살아있는 소설이지 않을까? 나 되게 기대돼. 냉방 노조 진압 작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위대한 수습 이건 뭘까? 하여튼 제가 아직 안 읽어본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 언젠가는 읽어보려고 합니다. 워낙 부지런히 쓰시는 분이어가지고 트위터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소설을 또 실으셨다고. 이 사람의 지필 속도를 쫓아가려면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천히 다 읽으면 되니까요. 작가님 실제로 뵙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진짜 좋다. 지금 그만해 이제 영상 마무리하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또 한 명의 최애 작가를 여러분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배명훈 작가의 작품 세계 여러분께도 전달이 잘 됐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호들갑만 전달된 거 아니야? 최대한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를 안 하고 이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뭐 장편 소설을 또 따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찍고 나니까 제가 너무 호들갑을 많이 떨어가지고 따로 찍기 좀 민망해지긴 했는데 이 영상도 보시겠지? 갑자기 너무 부끄럽다. 배명훈 작가님의 소설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괜찮을까? 오늘 영상?